손톱이 있었어요. 반쯤 깎다만 손톱 한 조각. 그게 전부였어요. 15살 소녀가 남긴 흔적이. 신발도 있었고 빗도 있었고 아끼던 놀이개도 방 안에 그대로였어요. 근데 딸만 없었어요. 1779년 가을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해 한양에서만 37명이 사라졌어요. 전염병? 없었어요. 전쟁? 없었어요. 그냥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전원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관아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세 줄만 적고 붓을 내려놨어요. 왜일까요? 오늘 그 얘기 해드릴게요. 근데 듣고 나면요. 여러분 어릴 때 어른들한테 들은 말이 하나 떠오를 거예요. 밤에 손톱 깎지 마라. 그게 귀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지금 이 시대랑 섬뜩할 만큼 닮아 있어요. 먼저 손톱부터요. 밤에 손톱을 깎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빛이요. 불빛이 있어야 해요. 손가락 끝 가느다란 손톱선을 보려면 등잔에 불을 켜야 해요. 그리고 그 불빛은요. 창호지를 얇게 뚫고 밖으로 새어나가요. 조선시대 창호지가 얼마나 얇은지 아시죠?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까지 다 비칠 정도예요. 자, 이제 상상해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조선의 마을. 달도 없는 금은밤. 집집마다 불 꺼진 지 오래고 마을 전체가 어둠 속에 잠겨 있어요. 그런데 딱 한 집 창호지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신호겠어요? 저 집에 지금 누군가 깨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혼자. 남편은 품팔이 떠나고 없는 집, 여인 혼자 아이들 재워놓고 앉아있는 집. 그 불빛이 어둠 속에 스스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혼자예요. 지금 깨어 있어요. 소름 돋지 않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방범 수칙 1번이 뭔지 아세요? 빛 관리예요. 외출할 때는 타이머 조명으로 사람 있는 척하고 반대로 혼자 있을 땐 빛이 지나치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해요. 빛이 곧 정보거든요. 조선의 어미들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알고 있던 걸 우리는 이제야 방법 매뉴얼로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어미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한테 직접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했다간 아이가 더 무서워할 테니까. 그래서 말했죠. 귀신이 온다고. 이번엔 휘파람이에요. 밤에 휘파람 불면 뱀 온다. 도깨비 따라온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도 어릴 때 여름밤에 휘파람 불다가 혼난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러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그냥 뱀 온다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휘파람 소리의 특성을 생각해보면요. 휘파람은 날카로워요. 멀리 퍼져요.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수백 미터 밖까지 선명하게 도달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향이 있어요.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귀 기울이면 발신자 위치를 꽤 정확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등산 전환 사고에서 구조대가 호루라기 소리 듣고 위치 찾아가는 거 아시죠? 그게 바로 이 원리예요. 소리가 GPS예요. 그런데 조선의 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홀로 길을 걷다가 무심코 휘파람을 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휘파람 한 자락이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저기 있다. 혼자다. 이 방향이다. 지금 움직이고 있다. 휘파람 불던 사람은 몰랐겠죠. 자기가 지금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광고하고 있다는 걸. 오늘날에도 밤길 혼자 걸을 때 이어폰 한쪽만 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주변 소리 들으려고만이 아니에요. 노래 흥얼거리거나 통화하면서 걸으면 내가 여기 있다는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발신하게 돼요. 소리는 정보고 정보는 위험이 되거든요. 어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뱀이 온다고. 밤에 이름 부르지 말라는 금기도 있었죠. 이건 더 직접적이에요. 낯선 목소리가 이름을 불러요. 아이가 대답해요. 그 순간 두 가지가 동시에 노출돼요. 아이의 위치, 그리고 아이가 혼자라는 사실. 오늘날 아동안전교육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 이름 불러도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고 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조선의 어미들이 수백 년 전에 금기로 새겨둔 걸 우리는 지금 아동안전교육 커리큘럼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밤에 머리 풀고 나서지 말라는 것도요. 풀어헤친 긴 머리는 어둠 속에서도 눈에 띄어요. 멀리서도 여성임을 식별하게 만드는 신호거든요. 지금도 범죄 예방 전문가들이 야간 외출 시 눈에 띄는 복장 피하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귀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모든 금기의 뒤에는 말할 수 없었던 진짜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귀신보다 훨씬 더 실체적인 공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공포가 얼마나 현실적인 것이었는지는 당시 한양 도성에서 기록된 숫자 하나가 증명해줘요. 단 한 해 37명. 전원 미귀환. 전염병도 없었어요. 전쟁도 없었어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어둠 속으로. 37명이에요. 단 한 해 동안 한양 도성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이 37명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강남구 아파트 한 동에 사는 사람 숫자예요. 그게 1년 만에 그냥 증발한 거예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게 있어요. 그 37명 중에서 23이 밤 10시 이후에 마지막으로 목격됐어요. 그리고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원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게 단순한 실종이에요? 아니면 뭔가 설계된 게 있는 거예요? 당시 한성부 북부 순청에 박치원이라는 기록관이 있었어요.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공식 장부에 숫자랑 날짜 적는 것만으론 성에 안 찼는지 따로 수기를 썼어요. 공식 기록엔 담을 수 없는 것들을 거기에 적었죠. 그 수기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는 도깨비의 소행이 아니로되 도깨비의 소행이라 말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잠깐 이 문장 다시 읽어보세요. 도깨비 소행이 아닌 건 알아요. 근데 도깨비 소행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도깨비 탓으로 돌리는 게 더 낫다는 거잖아요. 왜요? 말했다가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박치원이 이 문장을 쓰고 나서 먹으로 지우려고 했어요. 덧칠하려다가 멈춘 거예요. 그 흔적이 수기 원본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우려다 포기한 그 자국이 그가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지금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37명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박치원이 수기에 정리해뒀어요. 지금으로 치면 피해자 프로파일링이에요. 첫째, 항상 혼자였어요.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었어요. 둘이 같이 있을 때 사라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둘째, 나이대가 딱 집중돼 있었어요. 10살에서 25 사이가 전체의 7할이에요. 더 어린 아이도 아니고 더 나이 든 어른도 아니에요. 딱 그 나이대만. 셋째, 사라진 장소가 있어요. 장터랑 주요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사람이 많이 오가는 길목인데 역설적으로 신원 확인이 가장 어려운 곳이기도 해요. 낯선 얼굴이 섞여 있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곳. 이게 우연이에요? 10살에서 25. 항상 혼자. 길목에서 사라짐. 범죄 심리학에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타겟 선정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골라낸 거예요. 무작위가 아니에요. 계획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박치원 혼자가 아니었어요. 관아도 알고 있었어요. 현감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공식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함양 현감 이덕무의 비망록을 보면 힌트가 있어요. 소녀가 사라진 뒤에 그는 야간 순찰을 강화했어요. 공식 이유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도적의 출몰을 우려함이라. 도적이요? 그냥 도적. 근데 그가 강화한 순찰 시간대가 한낮부터 새벽 4시까지예요. 도적을 잡으려면 밤에만 순찰 강화하면 되잖아요. 왜 한낮부터예요? 낮에도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위장을 하고 합법적인 외양을 갖추고. 이덕무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쓸 수 없었어요. 기록에 남기면 그 기록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경상도 관찰사 서유린이 1780년 봄 정조에게 올린 장계가 있어요. 내용이 이래요. 함양, 거창, 안의 세고을에서 근년에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오니 그 연유를 조사하여 알아겠나이다. 인구가 줄어요. 전염병도 없고 기근도 없고 전쟁도 없는데 인접한 세고을에서 동시에 관찰사는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그 후속 보고서 지금까지 단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조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조사 결과를 기록할 수 없었던 거예요. 썼다가는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안 쓴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수사 결과 보고서가 통째로 사라진 거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조선의 공식 기록이 침묵할 때 그 침묵의 부피가 곧 진실의 크기예요. 37명이 사라졌는데 3줄. 세고을에서 인구가 줄고 있는데 후속 보고서 없음. 패턴이 있는데 공식 수사 없음.
이 침묵들이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방향 끝에 뭐가 있었는지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말은 못했지만 대신 다른 방식으로 경고를 남겼어요. 함양현 관아 정문에 내걸린 문서 하나가 그 증거예요. 밤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문서. 야금절목. 조선이 밤을 금지한 날. 야금절목. 밤을 금지한다는 뜻이에요. 1780년 이른 봄 함양현 관아 정문에 이 문서가 내걸렸어요. 누렇고 뻣뻣한 한지 위에 먹으로 쓰인 11개의 조항. 읽다 보면 점점 이상해져요. 이게 단순한 통행금지가 아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밤 10시 이후 혼자 나가지 말 것. 등불 없이 야간에 이동하지 말 것. 낯선 이를 혼자 사랑채에 재우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조항. 야간에 아동을 문 밖에 내보내는 자는 그 가장을 문책한다. 잠깐요. 관아가 공식 문서로 아이를 밤에 내보내지 말라고 경고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도 어기면 가장을 처벌하겠다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근데 이게 함양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상도 관찰사 서유린의 장계 기억하시죠? 함양, 거창, 안의. 이세고을에서 동시에 인구가 줄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세고을을 지도 위에 놓아보면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들어와요. 전부 50령을 중심으로 하루 도보 거리 안에 있어요. 50령. 함양에서 거창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이에요. 해발 500m가 넘고 나무가 워낙 울창해서 한낮에도 그늘이 짙은 곳이에요. 고갯마루에 서면 양쪽 마을이 까마득히 멀어 보이고 중간쯤 올라가면 어느 쪽으로 소리를 질러도 닿지 않는 지점이 있어요. 안의연의 교육관 엄경수가 일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50령을 넘겠다고 길을 나선 자 중 해가 진 뒤에 출발한 자는 돌아온 자를 보지 못하였다. 숫자도 없어요. 날짜도 없어요. 그냥 이 한 문장만. 돌아온 자를 보지 못하였다. 단 한 명도. 그런데 야금절목을 붙인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사라졌어요. 딱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사라지는 시간대가. 이전에는 완전히 어두운 밤에 집중됐는데 야금절목 이후에는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오후 4시에서 완전히 어두워지기 직전 사이에 실종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밤이 막히니까 황혼을 파고든 거예요. 어둠과 빛의 경계가 모호한 그 시간을. 규제가 생기자 규제의 틈새를 찾아낸 거예요. 이게 단순한 범죄예요? 이건 적응이에요. 전략적 적응. 엄경수가 이 변화를 가장 먼저 포착했어요. 그리고 일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사라지는 자들은 언제나 길목에서 마지막으로 보인다. 강을 건너거나 고개를 넘거나 장터 어귀를 지나거나 막힌 곳이 아닌 열린 곳에서 흔적이 끊긴다. 열린 곳. 여기서 붓이 멈췄어요. 더 이상 쓰지 않았어요. 근데 엄경수가 그 이후 제자들한테 유독 강조한 게 하나 있어요. 낯선 이가 길을 묻거든 방향만 알려주고 절대 앞장서서 안내하지 말라고. 왜일까요? 왜 길 안내를 하지 말라는 걸까요? 여기서 보부상 이야기를 해야 해요. 조선 후기 도로망은 공식 지도에 나오는 대로가 있었고 그 사이사이를 잇는 수백 년간 발이 닳아 만들어진 오솔길들이 있었어요. 이 오솔길들은 지도에도 없고 관아 기록에도 없어요. 오직 그 길을 직접 밟아온 사람들만 아는 길이에요. 보부상이 바로 그 길들의 주인이었어요. 마을과 마을 사이를 누비며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어느 길이 빠른지, 어느 주막이 안전한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조선 후기 유통망의 핏줄이자 정보의 전달자였죠. 근데 문제는요. 보부상의 길을 아는 게 보부상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조 기록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사기상도. 보부상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장사를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형조는 이들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런 지시만 내렸어요. 각 고을 수령들은 이들을 발견하는 즉시 포박하여 문초하라. 이유를 묻기도 전에 잡으라고요. 발견하는 즉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였으면 이런 지시가 내려왔겠어요. 50년 고갯길 초입에 주막이 하나 있었어요. 주인은 최시성을 가진 과부였어요. 1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고갯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녀한테는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해가 진 뒤에 혼자 찾아온 손님은 절대 받지 않는다. 엄경수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최씨 과부가 한참 아궁이 불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손님을 받았다가는 손님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내가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느껴지세요? 손님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내가 사라지거나 그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단독 여행자를 받았다가 그가 다음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만약 그 여행자가 사기상도였다면 자기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10년 넘게 그 고갯길을 지키면서 너무 많은 걸 본 거예요. 엄경수는 이 말을 일지에 받아 적고 딱 두 글자만 남겼어요. 심한, 깊은 한기. 마을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관아문서가 어둠을 막아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방어막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장승이에요. 이 시기 함양현 인근 마을들에서 장승 세우는 풍습이 급격히 강화돼요. 근데 이 시기 장승들이 이전 것들이랑 달라요. 표정이 더 험악해졌어요. 눈매가 날카로워졌고 이를 드러낸 입이 더 크고 사납게 새겨졌어요. 그리고 세워지는 위치가 달라졌어요. 마을 어귀뿐 아니라 야간에 시야가 끊기는 모든 길목 바로 앞에 놓이기 시작했어요. 귀신 막으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낯선 자에게 보내는 경고였어요. 이 마을엔 눈이 있다. 우리는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장승의 험악한 눈이 정확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는 1782년 봄 오심령에서 잡힌 한 남자가 증명해줘요. 1782년 봄 오심령 고갯길에서 한 남자가 잡혔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늙은 행상이에요. 보부상 짐을 등에 지고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수십 년 길 위를 떠돌아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함양현 포졸들도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짐 보따리를 열어봤어요. 노끈 여러 다발. 그리고 어린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 한 짝. 포졸들이 그를 현청으로 끌고 갔어요. 당시 함양현감은 조동준이었어요. 이덕무의 후임이에요. 조동준이 직접 문초를 시작했어요. 사흘에 걸쳐서. 그 문초 기록이 함양현 고문서 더미 속에 낱장으로 남아있다는 게 1990년대 향토사학자 김종수의 조사로 처음 알려졌어요. 낱장이라 앞뒤 맥락이 잘려있고 먹이 번진 부분도 많아요. 근데 판독 가능한 부분만으로도 충분해요. 셋째 날 기록이에요. 너는 어디서 지령을 받았느냐. 장터에서 받았으되 그 얼굴은 알지 못하옵니다. 물건은 어디로 보냈느냐. 나루터에서 넘겼으되 받는 자의 이름은 알지 못하옵니다. 잠깐요. 물건이요. 사라진 사람들을 이 남자는 물건이라고 불렀어요. 현감이 그 단어를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이 한 글자가 모든 걸 말해줘요. 어둠 속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취급됐는지를, 그들이 그 이후 어떤 세계 속으로 던져졌는지를.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더 충격이에요. 이 남자가 말한 구조를 보세요. 장터에서 지령을 받았는데 얼굴을 모른다. 나루터에서 넘겼는데 받는 자의 이름을 모른다. 이게 무슨 구조예요? 현대 범죄 조직에서 쓰는 차단 구조예요. 조직의 각 단계가 서로를 모르도록 설계된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잡혀도 전체 조직이 드러나지 않게. 장터에서 받고 이동시키고 나루터에서 넘기고. 역할이 나뉘어 있고 서로 모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즉흥적인 범죄예요? 아니에요.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시스템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형조의 기록관이 사적인 메모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들을 잡아 문초하면 반드시 배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배우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 형조예요. 조선 사법의 핵심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수사를 포기하는 게 낫다고 했어요. 배우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 조직의 뿌리가 지방 고을 산적 패거리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잡힌 그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형 기록이 없어요. 이송 기록도 없어요. 석방 기록도 없어요. 문초는 사흘 만에 끝났는데 그 이후 그 남자가 어떻게 됐는지 함양현 고문서 어디에도 없어요. 사람이 그냥 조용히 사라진 거예요. 이번엔 피해자가 아니라 유일한 증인이. 그리고 오심령에서 잡힌 남자가 언급한 나루터. 남강 나루터에는 당시 배사공들 사이에 불문율이 하나 있었어요. 해 진 뒤에 혼자 강을 건너겠다는 자가 있으면 배에 태우지 말 것. 이유를 물으면 배사공들이 말했어요. 야간에 강을 건너면 물귀신에게 잡힌다고.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귀신 때문이 아니에요. 배사공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루터가 어떤 곳인지를, 야간에 혼자 배에 탄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없으니까 말했어요. 물귀신이 잡아간다고. 자, 이쯤에서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한양에서는 37명이 사라졌고
함양 거창 안의에서는 인구가 줄었고 50령에서는 돌아온 자가 없었고 나루터에서는 밤에 혼자 배를 태우지 않았어요. 전부 연결돼 있어요. 고기에서 데려오고 나루터에서 넘긴다. 장터에서 지령을 받고 물건을 보낸다. 이게 지방 한 곳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경상도 전역에 걸쳐 작동하고 있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관아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기록하지 않았어요. 수사하지 않았어요. 형조의 기록관 말대로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으니까요. 배우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기록은 완전히 침묵했을까요? 아니에요. 딱 한 줄이 살아남았어요. 1790년 정조 14년 기록이에요. 각 고을의 나루터와 고갯길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 결과 불순한 무리의 활동이 현저히 줄었다. 불순한 무리. 그게 공식 기록이 이들에게 허락한 유일한 이름이에요. 이름도 없고 설명도 없고 처벌 기록도 없어요. 그냥 불순한 무리의 활동이 줄었다고만. 수십 명이 사라지고 세고을 인구가 줄고 형조 기록관이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남기고 현감이 한낮부터 순찰을 강화하고 마을마다 장승이 험악한 눈을 세우고 이 모든 것의 결말이 고작 이 한 줄이에요. 불순한 무리의 활동이 현저히 줄었다. 근데 금기는 줄지 않았어요. 치안이 나아진 뒤에도 그 시절을 직접 겪은 세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금기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미의 입을 통해 딸에게 할머니의 목소리로 손자에게 계속 전해졌어요. 밤에 손톱 깎지 마라. 밤에 휘파람 불지 마라. 밤에 이름 부르지 마라. 위험이 사라진 뒤에도 경고는 남았어요. 그게 금기의 본질이에요. 위험의 기억은 몸속에 새겨지거든요. 세대를 건너서 1779년 가을 반쯤 깎다만 손톱 한 조각을 손에 쥔 채 마당에 주저앉았던 그 어미. 그 어미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해 보세요. 밤에는 깎지 말라고. 제발 밤에는 깎지 말라고. 그 한마디를 왜 더 단단하게 새겨주지 못했냐고. 그 후회가 금기가 됐어요. 그 금기가 수백 년을 건너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밤 괜히 밤에 손톱 깎기가 꺼려진다면요. 그건 미신이 아니에요. 수백 년 전 어미의 목소리가 당신 몸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기록은 지워졌고 배우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을 버텨온 우리 몸속의 금기는 그날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신이라 부르는 것들 뒤에는 차마 기록에 남기지 못한 누군가의 처절한 생존 전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곳에서 낡은 문서 속에 파묻힌 그 서늘한 진실들을 끝까지 추적해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금기의 이유를 다시 보게 되셨다면 선의 이야기와 함께 그 다음 기록을 기다려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어둠 속에 묻힌 또 다른 목소리를 깨우는 힘이 됩니다. 오늘 밤 손톱은 내일 아침에 깎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의 이야기였습니다.